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 이번 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재로는 496페이지가 되겠어요. 49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별표시를 일단은 두 개를 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학습하면서 두 군데에서 이게 나옵니다. 바로 우리 먼저 공부했던 취득세. 취득세에서 이걸 배웠었어요. 취득세. 그럼 취득세에서는 우리가 시기 결정 문제가 취득한 날로부터 출발해서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기한이다. 그렇죠? 신고 납부 기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그 기한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 기한이 되는데 요 기한을 이행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때 취득한 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 취득일, 두 번째는 승계 취득일, 세 번째는 간주 취득일. 자, 이날로부터 따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도 시기가 나오는데 얘는 이름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취득시기도 알아야 되고 양도시기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해석이. 그러면 취득시기 날짜, 그 다음에가 양도시기 날짜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날짜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요 날짜 알고 요 날짜를 알아야 돼. 그러면 요게 바로 뭘 말할까요? 요게 바로 보유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유기간을 말한다. 보유기간을 말해요. 그렇죠? 그럼 보유기간을 알면은 어떤 게 달라지느냐? 즉 보유기간에 따라서 일단은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비과세가 달라져요. 비과세. 그다음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가 달라집니다. 공제 방식이 달라져요. 네.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비과세도 달라지고 공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도 날짜도 알아야 되고 취득 날짜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보유기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유기간.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을 우리가 지어요.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해서 이제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속을 받아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증여를 받아서 우리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증여를 받아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요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축해서 매도, 상속받아서 매도, 증여받아서 매도, 매수해서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날짜를 알고 요 날짜를 알면 되는 거였죠. 그럼 이 두 가지 날짜를 알면은 이게 바로 뭐냐? 보유기간이다. 보유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율 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세율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형국이고요. 비과세는 보유기간이 길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보유기간이 길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다음 주에도 하겠습니다만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날짜를 우리가 알고 이 날짜를 알아놓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신고 납부와 관련된 얘기를 따질 때는 요 시점이 필요한 거고 양도세에서는 이런 규정을 따질 때 필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을 신축해요.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자, 건물을 신축해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을 하면은 신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면은 등기가 떨어진다. 요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허가일로 간다, 등기로 간다. 그렇죠. 요거는 허가일로 갑니다. 이게 객관적인 날짜가 둘 이상이 있었을 때는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을 시점으로 합니다. 빠른 날.
둘 중에 빠른 날. 예, 빠른 날이 허가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 허가일을, 건축법상의 허가일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사용 승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하게 되면 매매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잔금 들어가고, 등기 떨어집니다. 자, 요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금 날짜도 있고, 등기 날짜도 있겠죠? 그러면 잔금 날짜하고 등기 날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객관적인 날짜가 둘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둘 중에 빠른 날로 가자. 그렇죠? 빠른 날로 가자. 그럼 빠른 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금 날짜가 되겠죠. 빠른 날이 잔금 날짜가 된다. 이게 됩니다. 잔금. 그럼 이제 잔금 날짜의 의미는 뭐냐면, 잔금 날짜의 의미는 계약상 잔금 날짜하고 사실상 잔금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 세법은 사실상 잔금 날짜를 기준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계약상 잔금 날짜하고 사실상 잔금 날짜가 불일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잔금 날짜로 가자.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잔금 날짜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 사실상 대금 청산일 이렇게 합니다. 대금 청산일. 대금을 치른 날 이렇게 해요. 대금을 치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잔금 날짜가 왔는데 등기 날짜가 먼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 날짜가 먼저 온다. 등기 날짜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런 객관적인 날짜가 둘 이상 있을 때는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이 되는 거니까 등기 날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등기 접수일 날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등기 날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잔금과 등기 있다면 잔금 날짜가 되는 거고, 잔금 앞에 등기 있다면 등기 날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받으면 이제 상속 개시. 돌아가신 날에 상속 개시한 날이 됩니다. 돌아가신 날. 그러면 이제 상속 개시라는 것은 이제 사망하셨으니까 사망 신고한 날짜가 되고, 매도는 이제 잔금 날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이 보유기한이 됩니다. 그다음에 징여는 이제 징여 받은 날이 되겠죠. 징여는 이제 징여 받은 날이 됩니다. 매도. 그렇죠? 매도가 됐을 때는 이 경우에도 이제 잔금 날짜가 됩니다. 그럼 매수한 날도 잔금 날짜로 가고, 매도한 날도 잔금 날짜로 간다. 이거예요. 잔금 날짜로 간다. 요겁니다. 그러면 요 잔금 확인하고 요 잔금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날짜가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보유기한이다. 이해되시겠죠? 해석이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양도세 규정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유형을 주고, 그 다음에가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맞냐 틀냐 거의 그런 식의 패턴 질문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매매나 장기할부라는 것은 1년 이상에 걸쳐서 할부로 나누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유사한 것이 취득세에 있었어요. 취득세에서는 연부취득이라는 말이 있었죠. 연부취득. 얘는 연부취득. 연부취득은 연단위 할부로 나누어 취득하는 거다. 그러면 4년 연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가건설은 이제 건물을 지은 날짜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객관적인 날짜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을 때는 무슨 날로 제가 써놨어요? 빠른 날이다. 그러면 이거는 과세관청 입장이죠. 우리 취득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저나 여러분 납세자 입장에서 뭐 세금을 빨리 받고 싶어요? 늦게 받고 싶어요? 늦게 내고 싶은 거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빨리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어떤 빠른 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날짜가 여러 가지 있었을 때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같은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 이때 대금은 잔금이에요. 잔금을 치른 날이다. 실질 지급이 돼요. 그러면 잔금을 치른 날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른 날이 되는데 요 앞에 이제 등기가 왔어요. 그러면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이 된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자가건설이면 허가잖아. 허가를 이제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완전 승인 받기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으면 임시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날로 따져줍니다. 그 다음에가 사용한 날. 요거보다도 사용한 날이 먼저다. 그러면 이 날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장기할부는 인도한 날이 되게요. 인도할. 인도이라는 것은 할부 조건으로 넘겨주는 거죠. 인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를 선택할 때는 가장 빠른 날이 빠른 날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특이한 게, 자, 대금 청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죠? 계약상 잔금 날짜하고 사실상 잔금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계약상 잔금 날짜가 아니라 사실상 잔금 날짜가 된다. 자, 그 뜻을 대금 청산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취득세에서도 우리 승계할 때, 자, 복습해 볼게요. 자, 기억을 또 올려봅니다. 취득세에서는 요게 좀 다른 점인데요. 양도세하고. 양도세는 그냥 무조건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취득세에서는 이 유상승계에서 둘로 쪼개고 있죠. 즉, 객관적인 취득이 있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있다. 그러면 객관적인 취득은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얘는 사실상 잔금 날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에 의존하니까 계약서상 잔금 날짜가 된다.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에 의존하니까 계약상 잔금 날짜가 되는 거고,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 날짜가 된다. 이게 이제 대원칙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양도세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대원칙이 됩니다. 근데 이날까지 부동산의 목적물이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완공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완성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금은 청산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가 중공이 안 떨어진 거야. 그럼 중공 떨어진 날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속자산은 돌아가신 날이 상속 개시일, 사망일, 즉 상망일은 이제 돌아가신 날이 되는 거죠. 등길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증여받은 날이 되는데 이때 등기자산은 증여 등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증여자산, 상속자산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기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 증여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이게 무상승계였었죠. 무상승계. 기억납니까? 그러면 증여나 기부를 했을 때는 증여기부 약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정일을 계약일이다. 취득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양도세에서는 그렇지 않고 증여받은 날로 합니다. 그러면 증여받은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인도받은 날 또는 뭐 부동산 같은 경우 등기 날짜. 그래서 조금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좀 비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요.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양도세 규정인지 취득세 규정인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옥석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25회 때 나왔던 기출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득세법상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 시기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틀린 것은. 그러면 일단 대금을 치른 날이 원칙이잖아요. 대금을 치른 날이 원칙이죠. 그럼 대금은 잔금이죠. 잔금을 치른 날이 원칙인데 이 날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럼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고 그러면 대금 청산일 원칙이잖아요. 대금 청산일. 자, 대금 청산일 원칙이고 대금 청산 다음에 등기 날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등기 날짜가 먼저가 온다.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은 등기 날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날짜를 대원칙으로 하되 이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등기부로 확인되는 또는 등록부 명부, 주주 명부를 말하겠죠. 여기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 명의개서는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이런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관계로 따지되 그 사실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기준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해석이요. 자,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은 징여를 받은 날이 된다. 예. 계약일이 아니라 징여를 받은 날이 된다.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계약일이 되는 거고 우리 징여세에서는 징여 받은 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이 날이 원칙이 되는 건데 이 날 앞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객관적 날짜가 둘 이상 있을 때는 늦은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그렇죠. 빠른 날로 한다. 그래서 이때는 이전 등기가 빠르니까 등기 등록이 빠른 거니까 빠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록부에 나와 있는 주주 명부에 나와 있는 기재된 등기 접수로 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해석이요.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돌아가신 날이 되는 거니까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을 상속 개시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5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또 볼까요? 496페이지입니다. 496페이지 보시면 양도 또는 취득시기 별표시 2개 해놓으셨죠? 자, 일반적인 거래 별표시 2개. 자, 가장 중요한 게 요 일반적인 거래죠. 일반적인 거래는 어떤 걸 말하겠어요? 이런 매수해서 사가지고 파는 걸 말하겠죠. 이런 거래를 말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일반적인 거래일 때는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다. 그러면 대금 청산일의 의미는 이제 대금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서 대금이라는 것은 바로 잔금을 말한다. 대금은 잔금을 말한다 이거예요. 대금은 잔금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면 잔금 청산일이었죠. 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등기 접수를 있는데 자, 이거는 사실관계로 따져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못 따진다. 그러면은 형적 기준으로 가야겠죠. 그러면은 대금을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이 날짜가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형적 기준인 이걸로 간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 다음에가 대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등기했을 때는 둘 중에 빠른 날이 된다. 그 다음에 특수한 거래, 장기 할부 조건 매매다. 장기 할부 조건 매매는 장기는 몇 년에 걸쳐서 1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매매를 하는 걸 말하죠.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일 빠른 날. 자, 객관적인 날짜가 여러 개 있을 땐 빠른 날이 된다. 그래서 얘는 등 동그라미, 인 동그라미, 사 동그라미 중 무슨 날? 빠른 날이 된다. 빠른 날이 된다. 그럼 뭐가 돼요? 등인사 중에 빠른 날이 되죠.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일 중 무슨 날? 빠른 날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가건설. 자가건설은 허가를 받을 때나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요.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 허가 기준이니까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허가잖아요. 무허가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무허가. 그렇죠? 자, 무허가예요. 무허가. 무허가는 우리가 승인이 안 나는 거죠. 하지만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속 증여는 우리가 돌아가신 날 또는 증여받은 날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는 돌아가신 날, 증여받은 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계산 구조 갑니다. 그래서 양도또는 취득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요 날짜가 되고 요 날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세 계산 구조가 되겠습니다. 계산 구조. 네. 그러면 양도소득세 이제 계산 구조가 되는데요. 자, 양도세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한 거를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양도세에서는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자, 이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 유형에 해당이 된다면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대상이 된다면 양도세 계산을 하자. 그럼 계산 구조를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산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익 계산할 때는 실거래가 방식이 있고 추계 방식이 있다더라. 이거 추계 방식. 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익을 줄여주는 공제가 있는데 그 공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순서, 차익 계산, 공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양도세 계산 구조인데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를 좀 해 두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구하는 게 양도 차익이에요. 그러면 차익이라는 것은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요즘처럼 막 집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2년 만에 3년 만에 시세가 1억이 올라가서 5억이 올라가서 팔았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겠죠. 그러면 요 차익은 어떻게 보느냐? 양도과액은 것은 그대로 적용하면 판금액이다. 판금액. 그 다음에 이제 필요 경비는 산금액이에요. 산금액. 그렇죠? 그럼 판금액에서 산금액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판금액에서 산금액을 빼주면 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차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그 양도 차익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기 보유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장기 보유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특별히 공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차익에서 장기 보유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특별히 공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요 차익에서 이제 요거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가 그랬더니 이때 그럼 장기라는 것은 보통 3년 이상을 말합니다. 3년 이상. 3년 이상 보유를 말해요. 그러면 귀멍거리 멍거리 3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3년을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 별별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3년을 채우고 싶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가족에 누가 아파가지고 빨리 기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부동산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 장기 보유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특별히 공제를 해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소득금액이 나오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장기 보유 못한 3년 보유 못하고 2년, 1년밖에 보유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럼 최소한의 공제를 주자. 바로 이게 기본공제가 되겠어요. 기본공제. 그러면 이때 기본공제는 250만 원 공제. 250만 원.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본공제를 해주고 나면은 이제 과표가 나오겠죠.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차익을 계산해주고 그 차익에서 차익을 줄여주는 장독공제를 해주고 최소한의 기본공제를 빼주면 과표 세율. 자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외울 거냐. 자 얘는 순서를 이렇게 외우시죠. 양에서 장기를 빼주고 소곱창이 나왔어요. 자, 양에서 장기를 빼주고 소곱창이 나왔어. 그러면 간천역 기본안주, 그렇죠? 간천역 기본안주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에서 장기를 빼요. 그러면 소곱창이 나오고 거기서 기본안주는 과세표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익은 판금액, 상금액을 빼는 거 판금, 상금액을 빼준 거니까 이게 바로 양도 차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해석이?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러면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원칙적으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자.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실거래가로 산정하자. 실거래가. 그렇죠? 실거래가로. 그러면 실지거래가액은 판금액에서 살 때 들어간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이게 차익이 되는 건데 이제 살 때 들어간 경비에는 실지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 그 다음에 취득할 때 이제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액. 자, 자본적 지출액. 자, 처음 나왔죠. 자본적 지출액은 뭐냐면요. 그 비용이 나갔어요. 그 비용이 나갔는데 이 나간 비용으로 인해서 그 양도자산의 가치를 늘려주거나 내용연수, 수명이죠.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지출 비용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도자산의 가치를 늘려주거나 내용연 수명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런 비용의 지출을 자본적 지출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이라는 것은 양도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이에요. 양도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을 말한다. 그러면 직접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법무적인 비용, 그 다음에 세무적인 비용이 있겠어요. 법무하고 세무적인 비용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법무하고 세무적인 비용을 다 합쳐서 양도직접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비를 차감시켜 주면은 양도 차익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우실 때는 취자양, 예, 취자양, 예, 취자양 이렇게 하면 취자양,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선비등이 있겠죠. 수선비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선비등이 있다. 예,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요게 좀 머리가 아픈 건데요. 요거는 추계 방식. 추정해서 계산한다. 왜 추계 방식으로 하느냐? 즉 실거래가가 원칙인데 실거래가라는 것은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계약서를 분실한 거예요. 또 수선비 등이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데 수선비 등이 많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증빙을 분실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를 분실을 하고 증빙을 분실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실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분실이 됐다 하면 이걸 추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추정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추계 계산하자 이거죠. 그럼 추계 양도한 가액에서 추계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어요. 그러면 추계 양도 가액, 추계 취가액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추계 양도 취가액의 정순서는 추계 순서 양도 가액 추계 순서는 자, 이거는 순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매감기, 그렇죠? 매감기가 되겠죠. 매매사례, 감정가, 기준시가. 그래서 매감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취가액은 매감한기가 되겠죠. 매감한기. 자, 양도가액의 추계 순서는 매감기, 취가액 추계 순서는 매감한기가 됩니다. 특히 이제 취가액은 환산가액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죠. 환산가 말이 없어요. 그렇죠? 양도가액 매감기, 취가액 매감한기.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계로 가고 그 다음에가 기타. 요거는 뭐냐면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 대신에 요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즉 자본적 지출, 수선비 등의 이런 비용 증빙을 분실했어요. 세금계에서 영수증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필요경비를 계산이라는 것은 계략적으로 네, 이게 짧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계산이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 학계로 할 때 그 계자거든요. 부동산학의 계략적인 이론이다. 이 개예요. 그래서 필요경비를 대충 계산하자 이겁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어차피 추계니까.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정하느냐? 일단은 양도가액을 주변 매매 사례가 있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 매매 사례 많이 있거든요. 몇 동 많이 팔리니까. 요즘 뭐 호갱, 노농, 집방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면 이게 잘 돼 있죠. 그럼 양도가액이 매매 사례면 취가액도 매매 사례로 가면 돼요. 만약에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 양도가액을 감정가로 가면 돼요. 그럼 이것도 감정가로 가면 됩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동일시 기준이라고 합니다. 동일시 기준. 네. 동일시 기준이다. 그렇죠? 그럼 얘가 매매 사례면 얘도 매매 사례, 얘가 감정가면 얘도 감정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추계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우리가 정할 때는 필요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계 양도한 금액에서 추계 추가한 금액 계산 문제를 빼주고 나면 차익이 나온다. 그럼 추계 차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 계산 문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곱하기 3% 등의 비용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취득시 및 기준시가로 조회를 한 다음에 3% 등을 곱해주자. 그럼 이게 이제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양도한 기준시가가 1억 원이었다.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냐? 뭐 5천만 원이었다. 그럼 나머지 계산 문제는 기준시가 5천이니까 5천에 곱하기 몇 프로? 3%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5천에 10%가 500에 3%면 150이 되겠죠. 그럼 5,150 되겠죠. 그럼 1억에서 5,150 빼주면 차익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교재 내용을 한번 또
보기에 앞서서 네, 여기 보시면 필요 경비에 포함이 취득가액 경비에 포함이 되는 비용이 있고 포함이 되지 않는 비용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이런 이제 단어들이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은 취득하게 되면 취득에 들어가는 기타 경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취득세 비용. 세금 낸 비용도 인정이 됩니다. 세금 낸 비용도 이제 인정이 된다는 거죠. 네. 취득세 비용도 인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자가 건설했을 때는 이런 재료비, 노무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취득할 때 소송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여러분들 학교는 시간에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배우시거든요. 그때 그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 아직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을 할 때 이제 장기 할부로 하다 보니까 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이자를 내야지만 취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자. 그 다음에 무슨적 지출에? 자본적 지출에. 자, 요거는 확장 공사비, 각종 개발 부담금. 이 부담금이라는 제도는 우리 공법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공법에서 배울 때는 어떤 부동산 개발하거나 재건축 개발할 때는 항상 공법상의 부담금, 즉 어쨌든 개발로 이익을 얻는 거니까 이익을 부담금 형태로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법의 세금이라 보시면 돼요. 공법상 내야 되는 공과금적 성격이다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냈기 때문에 취득이 되고 나중에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산가치를 올릴 때 도움이 되는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 이건 양도 관련된 법무적인 비용, 그 다음에가 세무적인 비용, 이런 걸 총칭해서 직접 비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간접 비용은 안 들어가요. 간접 비용은. 그럼 간접 비용이라는 것은 뭐 이사비라든가 접대비 같은 거 이런 비용은 들어가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포함될 수 없는 것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득가액 경비에서 제외되는 거. 자, 이런 조정금이라는 것은 취득할 때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경계상의 문제로 경계 배우셨다고 그랬죠? 경계상의 문제로 경계를 표시하다 보니까 이게 면적이 달라진 거야. 이런 면적이 증가되면 조정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특수한 케이스만 내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경비 항목에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때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임대사업을 말합니다. 임대사업 할 때 이미 아까 현재가치 할인차금 경비 인정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임대할 때 경비로 써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양도할 때 또 써먹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감가상각비는 건물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비용, 이걸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거는 특수관계인과 고가 취득을 해서 부당한 거래를 하면 부당 거래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됐던 뭘까요? 양도소득세에서 경비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신고서 작성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신고 작성비. 이거는 양도 직접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각종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을 내면 개발의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자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양도가액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로 갑니다. 실거래가. 예, 여기 원칙. 그러나 실거래가로 가야 되는데 실거래가를 몰랐을 때는 추계로 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미 지출한 연도에 소송비로 써먹었어. 이미 써먹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빼자. 써먹은 거니까. 그 다음에 중개보수. 중개보수. 그러면 공인중개사에게 지출한 중개보수는 양도할 때 들어간 직접적인 비용, 법무적인 비용, 요걸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필요경비 부분까지 봤는데요. 저희 교재에는 498이에요. 498페이지 가보시면은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 구조 순서 외우자 그랬었죠. 양에서 장기를 빼면 소급장, 소급장은 기본제는 과표, 그렇죠? 그다음에 양도가액과 취가액 산정은 뭐였어요? 산정에다 원칙에다가 가로치시고 실거래가 방식 이렇게 써놓으세요. 근데 이걸 몰랐을 때는 오른쪽에 추계하자. 2번 실지거래가격이 불분명했을 때는 추계하자. 그래서 그 박스에 구체적인 적용 순서 있죠? 별표시 순서가
양도가액을 몰랐을 때 매매사례 감정 기준가,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 매매사례 감정 환산 기준가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다음에가 넘어가 보시면은 그 502페이지예요. 502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가로 5번에 실지 거래 가액에 따른 필요비. 자, 1번 밑줄 자본적 지출에 이 자본적 지출액의 뜻이 그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기억에다가 정의 있었는데 정의.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럼 정의를 보시면 내용 연수, 자산의 수명을 늘릴 정도로 중요한 지출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출비가 꽤 큰 수선비 같은 걸 말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딕을 미음이 그런 사례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양도 직접 비용 밑줄 기억에다가 정의 썼는데 이게 정의입니다. 즉 양도하기 위해 동그라미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 A, B, C, D, E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공증비 등의 법무 비용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맡긴 신고 비용 이런 비용까지도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양도 차익을 계산 요령의 실거래가 방식과 추계 방식 설명드렸어요. 특히 추계 방식은 양도가액과 추정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추정 순서가 양도가액은 매감기, 추가액은 매감한기인데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은 계산 대충해서 산정하자. 그래서 추익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3% 등의 비율을 곱해주면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려웠었죠. 그다음에 실거래가 방식은 필요금이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거 이런 내용들이 주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장기 보유 투표를 공제하고 기본 공제, 그다음에 양도 차익이 생겨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비과세 이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도 중요한 내용 남아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잘 마무리해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복습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